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37년 동안 독재를 했던 무가베가 군부 쿠데타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임을 했던 부통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오고 하는데, 최근 뉴욕타임스는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즉, 무가베를 퇴진시키는데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무가베는 오랫동안 친한 관계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 짐바브웨, 아프리카 짐바브웨, 그 전에 이름 로데시아입니다. 거기에 있는 다이아몬드 금광에 투자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광산이죠. 광산이 짐바브웨에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무가베는 김일성을 만나고 온 다음에는 주체 사상을 본뜬 개인 숭배 체제를 구축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공산권과 친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최근에 무가베가 중국 회사의 소유권, 금광, 다이아몬드 광산 회사의 소유권을 짐바브웨가 51% 이상을 장악하는 쪽으로 이렇게 법률을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중국에 불리한 그런 정책을 쓰는 가운데서 무가베 정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무가베는 자신의 부인한테 정권을 넘기려고 그러고, 부통령은 여기에 불만을 표시하니까 부통령을 해임하고 말았습니다. 이 해임된 부통령이 잠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중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상 이 쿠데타의 막후 조종자다,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정권 잡자마자 중국 회사의 지배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는데 그 영향력의 핵심은 경제력입니다. 중국은 현재 3조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외환 보유고보다 약 8배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항상 외환 보유고가 가장 많았던 일본보다도 2배 이상 많습니다. 이게 힘이죠. 그래서 중국의 이 영향력은 돈의 힘, 자금 동원력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중국의 파워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제는 샤프 파워다. 소프트 파워가 아니다. 소프트 파워가. 왜냐하면은 이 문화적 영향력은 소프트 파워지만은, 경제력도 소프트 파워지만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외국에 정권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이때부터는 샤프 파워라고 불러야 된다 해가지고 커버 스토리로 몇 주 전에 그걸 다뤘습니다. 이제 한국이 바로 중국의 그 경제력을 이용한 공세에 직면했다는 것은 최근에 사드 사태로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력은 구매력 기준으로 PPP라고 그러죠.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미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2배 정도 되는데 점점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 7%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상당히 경제가 좋습니다.
그러나 3% 내지 4% 성장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나라가 이 정도 성장하는 것은 보통 고경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막강한 경제력, 자금 동원력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때 가장 가깝게 있는 한국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 쓰면은 한반도에서 중국은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유 공급 차단을 하면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에 대한 카드는 지금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니까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규제하는 거, 이걸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영향을 지금 같이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드를 통해서 한국을 압박을 하고, 또 하나는 원유 공급, 지금 차단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걸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또는 한만 국경지대의 무역을 통제한다든지 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중국은 아마 상당히 한반도의 게임을 지금 즐기고 있는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영향력이, 경제력이 더 커지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은, 경제적 영향력입니다만 작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한국은 시간을 쫓기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북한이 핵 미사일 국가로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는다든지, 공인을 받지 않더라도 미국을 때릴 수 있는 ICBM 능력을 완성한다든지 하기 전에 이 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어떻게 되느냐?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오래된 문화의 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군사력, 플러스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 세 나라가 다 핵무장 국가가 되고, 세 나라가 다 공통적으로 독재 국가입니다. 푸틴도 공산 체제는 아니지만은 독재적 체제입니다. 그러면 핵무장하였고, 그리고 독재 연합 전선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중국의 여러 가지 일대일로라든지 실크로드를 주변으로 한, 특히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강화라든지, 이렇게 될수록 한국의 입장은 좁아진다.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 서면은 또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중일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아주 비참하게 무너뜨린 타격을 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일본에 대한 공포감이 아주 큽니다. 또한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는 1904년의 러일 전쟁 때 당시 세계 최대의 육군국인 러시아가 일본한테 지고 말았습니다. 백인이 황인종한테 진 최초의 경우였습니다. 물론 몽골의 세계 제패 이후에 제국주의 시대 때 처음입니다. 그 트라우마를 러시아는 또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일본에 대한 공포감이 강합니다. 일본이 비록 지금은 제대로 된 군대를 갖고 있지 않지만 결심만 하면은 이 국가 전체가 병영 국가로 될 소지가 있다 하는 이런 과거로부터 온 공포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물론 한미동맹이니까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이 대륙에 붙은 이 자유의 교두보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만입니다. 대만. 원래 이 대만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1950년에 사라지게 돼
통일한 다음에 병력을 남쪽으로 집중시켜 가지고 1950년 한 여름쯤은 대만을 먹기 위해서 상륙작전을 준비하라고 하고 있었고, 당시에 미국은 공식적으로 대만을 군사적으로 보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이미 천명한 상태였습니다. 대만은 풍전등화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25가 났습니다. 6.25 남침이 났습니다. 6.25 남침이 나자마자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에 파병하는 것보다 먼저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국의 7함대를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에 있는 해협, 대만 해협으로 파견해 가지고 앞으로는 대만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만이 살았습니다. 대만이 산 것은 6.25 남침 덕분입니다. 한국 때문에 살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것이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만은 또 장개석의 지도하에서 이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오랜 계엄 통치를 했지만은 결국은 민주화의 길로 가서 지금은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이 구매력 기준으로 말입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일본보다 많습니다. 일본보다 많습니다. 대만이 아주 성공적인 국가 건설을 했는데, 문제는 중국의 그림자죠. 서서히 대만 안으로 중국의 투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중국이 1980년대에 개혁 개방하는데 초기 자금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하면은 주로 화교 자본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특히 대만이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대만이. 그러다가 지금은 역전이 돼 가지고 대만에 중국 본토의 자금이 많이 투자됩니다. 언론기관 등등으로. 그래서 대만이 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언론은 중국을 제대로 비판을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만이 핀란드화 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만의 핀란드화 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하나 지금 실수했다고 할까요? 한때 이 대만이 핵 개발을 했습니다. 대만이 핵 개발을 하는 것을 말린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대만의 핵 개발은 한국보다 더 진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대만이 이스라엘처럼 핵무장을 했으면은 지금과 같은 대만의 예속이라고 그럴까요? 핀란드화는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대만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그런 수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방조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의 카드로서는 존재하는데, 문제는 대만 정부가 한국하고도 약간 비슷한 처지입니다만은 친중화되고 있으므로, 대만 여론이 친중화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국내 정치 정세가 바뀌어버리면 외교가 또 바뀌어버립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지금 중국의 핀란드화를, 러시아 옆에 붙은 핀란드가 러시아와 두 번 전쟁을 해서 잘 싸웠지만 결국은 러시아 영향력 하에 놓여 있다. 그래서 핀란드화라고 그러죠. 대만의 핀란드화, 한국 입에 담기도 그렇습니다만 한국의 핀란드화, 이게 동시에 진행되면은 아시아에서 미국은 매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 재편의 승부수는 이 한반도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북한 핵을 제거할 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게 고차원 방정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는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은 1953년 이승만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1973년 월남 티우의 길을 갈 것이냐입니다.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휴전 회담이 무르익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 중공, 그리고 북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소련 사이에
휴전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뗄 것이다.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국은 대륙 세력의 침략에 노출되고 만다. 어떻게 하든지 미국을 붙들어 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압박 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 압박 수단으로 개발한 것이 우리는 북진통일하겠다. 우리 동의 없이 만약 휴전을 하면 우리는 유엔군에서 탈퇴해가지고 북진통일하겠다. 이런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가 1953년 6월 18일 방공포로 석방이었습니다. 25,000명을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우리 국군이 들어가서 유엔군을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25,000명을 다 부산, 경남 등지로 해방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방공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휴전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확대시켜 버리니까 미국은 이제는 휴전 협상이 깨졌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청도 사실은 스탈린이 죽은 뒤에 어쨌든 휴전 협상을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하자면은 이승만의 휴전 방해를 무릅쓰고 휴전 협상은 또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간파하고 자기가 감당할 만한 도박을 한 것이죠. 미국으로서는 이승만을 달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사를 보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과 오랜 회담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결국 한미상호 방위조약입니다.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져서 미국이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한미동맹 조약,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또 한국의 20개 사단을 현대화한다, 경제 원조한다 하는 막대한 원조를 받아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맞선 이승만의 배짱, 그리고 그 이승만을 지지한 한국 국민들의 민심, 그리고 그때 이미 60만 군대로 성장한 국군의 존재, 이러니까 한국의 운명이 외국인들의 손에 지금 농락되는 것, 농단되고 있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1973년의 월남은 어땠느냐? 그때 또 역시 휴전협상, 평화협상이 월맹과 미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월남은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월맹이 주된 협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키신저가 협상을 성공시키는데 그 내용이 월남 정부에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때 이미 약 14만 명의 월맹군이 17도선 남쪽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정규군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트콩을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화협정에 따르면은 이 남쪽으로 내려온 17만 명의 월맹군은 그냥 두고 현지에서 휴전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월 미군은 빠지는 걸로 되었어요. 이 평화협정안을 읽어본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에 유양수 주월 한국대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대로 하면은 몇 년 안에 틀림없이 월남이 적화될 것이다. 돌아가면은 티브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걸 받아들이지 말라고 권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티브 대통령도 그 문제점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미국의 압박이 강하고 티브 대통령은 이승만처럼 국내적 지지가 약했습니다. 또 월남 군대가 한국군처럼 투지가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강요하는 그 평화협정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때 닉슨 대통령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만약 이 협정을 월맹이 지키지 않으면은 강력하게 보복 조치를 할 테니까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강력한 지도자, 반공 지도자인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73년 쭉 고생을 하다가 74년에 사임을 하고 맙니다. 탄핵을 앞두고 사임을 하고 마니까 월남을 하던 강력한 미국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눈치를 잘 예리하게 살핀 월맹은 1975년 봄에 대공세를 펴가지고 참 간단하게 한 2달 만에 사이공을 점령함으로써 공산통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즉 평화협정이 독이 된 것이죠. 평화협정이 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키신저가 새로운 포드 대통령 하에서 국무장관이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키신저가 할 수 있는 일은 월남에 있는 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는데 이 사이공을 포위한 공산군이 탄손루트 공항을 포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브레즈네프 소련 서기장을 통해서 하는 이런 아주 비참한 처지로 몰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TU 대통령은 결국은 망명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은. 자, 이 이승만과 TU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택할 길도. 즉 문재인 대통령은 이승만의 길을 갈 것이냐, TU의 길을 갈 것이냐입니다. 이승만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 국익을 걸고 국가의 운명을 걸고 위험 부담을 안고 결사항전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TU의 길은 뭐냐? 요 사이로 대입을 하면은 중국과 맞서지 않고 미국과는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 북핵 문제에 있어서 구경꾼의 입장에 서는 겁니다. 이 조수석도 아닙니다. 조수석은 미국이라는 운전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조수석에서도 이탈해가지고 구경꾼 뒷자리로, 손님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북핵 문제에서 한국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발언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국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국가적 자살도 할 각오가 되어 있다. 자살도 우리의 특권이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을 압박을 하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한미동맹이라는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를 만드는 것으로 결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미국보다 더 앞장서 가지고 문제 해결에서 위험 부담을 안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북진 통일까지 감행하겠다. 요사이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 화법을 쓴다면은 우리가 먼저 북한 폭격을 하겠다. 서울의 피해 우리가 감수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진핑도 김정일도 문재인 대통령을 트럼프보다 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은 이 동북아시아의 거대한 지금 세력 재편, 권력 재편 과정에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 이익은 대한민국의 자유, 생명, 국민의 생명, 재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 시스템, 언론의 자유, 이런 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지켜내느냐? 북한으로부터, 그리고 중국의 거대한 점령하는 영향력으로부터, 그 뒤에 있는 러시아, 즉 대륙 세력의 전체주의적인 속성을 가진 이 대륙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발전을 보장을 했던 반공, 자유, 민주, 법치의 시스템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승만의 길로 갈 것이냐, TU의 길로 갈 것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